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선 수도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현행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택거래가 줄면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이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유형에 따라 3에서 5%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단계에 비해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대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다만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최근 들어 가팔라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임 기자, 이 금융당국이 이 스트레스 DSR을 일종의 자동 제어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금융당국의 설명은 DSR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을 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는 덜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 과열을 자동으로 막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명입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자칫 대출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국면인데요.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 수치도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5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5대 시중은행에서만 보름 사이에 약 3조 원의 대출이 증가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 데다 7월부터는 한도 축소도 예고된 상황인 만큼 미리 받아두자는 막차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오히려 수요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네, 실제로 이런 선반영 효과는 정책 시행 직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7월에 시행하려다가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나타난 막차 수요나 영끌 수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가계대출이 2달 연속 7조 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급 증가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격한 대출 쏠림이 나타날 경우 이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스트레스 DSR만으로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자본 부담을 늘려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덜하게 만드는 구조적 규제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일 요인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오늘 1분기 가계 신용 통계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1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928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 8천억 원 증가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전분기 증가폭이 11조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증가폭은 4분의 1 수준으로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5, 6월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DSR 규제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또 세부 사항을 보면 또 얘기가 다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10조 원이 육박하고 신용대출은 줄었다곤 하지만 연초에 상여금으로 갚은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가 진정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108까지 오르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강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대출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엔 이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가계나 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후보들이 모두 상생 금융을 외치고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확대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 대출도 가계대출처럼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또 특별이용자도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상생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이 특히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이 스트레스 DSR 이 3단계가 시행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3단계는 2단계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 DSR이 강하게 작동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여력은 이미 크게 줄었고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폭도 축소됐죠. 3단계 DSR로 일부 대출 가능 금액이 줄긴 하지만 이미 위축된 상태에서 감소폭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DSR 3단계 시행인 7월 전까지는 이 막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중저가 단지나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며 선점 수요가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수도권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지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준 셈인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차등금리 적용이 지방에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싶다는 수요가 생길 만큼 매력적인 조건은 아닌데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인데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비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훌쩍 넘은 상황인데요. 실수요가 아닌 이 투자 수요가 와야 6만 가구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해제 등 세제 완화나 공급 조정 같은 강력한 정책 없이는 지방시장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즉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배려일 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는 바로 금리입니다. 강 기자,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는 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트리거인데요. 아무리 DSR을 조여도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커지면 매수세는 살아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인하 분위기입니다. 국민과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부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고요. 정부가 정한 DSR 금리만큼 대출 한도를 깎아도 결국 실수요자들의 구매 판단을 결정짓는 건 지금 이자가 싸냐는 최강 금리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이 부동산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우선 6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대선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또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하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판단으로 실수요가 매매로 옮겨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거래 회복에서 가격 반등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반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DSR 규제보다는 금리, 정책, 그리고 심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AI 생태계 확대 발언에 SK 하이닉스는 20만 원대로 재진입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30만 원 아래로 내려온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주가가 고꾸라지며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와 LNF,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업황 부진 속에 최근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법안의 초안을 발표한 영향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업종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반등을 했고 전기차 산업의 선행지표인 리튬 가격도 최근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으로 실적의 핵심인 물량과 가격 변수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전기차 판매 2027년까지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 우위가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란 주장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2분기 테슬라 신차 출시 효과와 미국 ESS용 리튬 인산철 공장 조기 가동 등으로 투심과 펀더멘털 모두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이뮤논시아 현재 공모가보다 91% 위에 있고 오늘 상장한 바이오비주는 첫 거래일에 무려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22일에는 달바글로벌, 23일에는 인투셀이 차례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달바글로벌, K뷰티의 인기에 꾸준한 실적 성장 주목받고 있고요. 인투셀은 일반 청약 당시 오늘 상장한 바이오비주보다 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아직 청약 기회가 남은 기업들 보시고 싶다고요? 정리했습니다. 와이어 기업 키스트론 오는 22일에서 23일 일반 청약 예정돼 있고요. 3D 프린팅 기업 링크 솔루션 27일부터 이틀간, GC 녹십자회 자회사 GC 지놈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스트론은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한편 전체 공모 주식 중 구주 매출이 30%에 달한다는 이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링크 솔루션과 GC지놈은 공모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체 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제품만 숙취 해소제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 판매되던 제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검증을 요구하자 아예 간판을 내린 곳도 수두룩합니다. 이제 임상 경험 등이 많은 제약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숙취 해소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기준으로요. 당시에 약 2천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에 3,500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올해는 더 성장해서 약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주류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숙취 해소제 소비량이 늘어난 건요. 음료 등 제품을 통해서 숙취를 해소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된 데다가 또 다양한 제형 들이 출시가 되면서 제품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숙취 해소제 관련 시장이 오는 2032년에는 약 1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식약처에서 이 숙취 해소 실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제품에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넣으려면 인체 적용 시험 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섭취한 뒤에 이 숙취 해소
해소제를 복용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로 낮아지는 등 확실한 변화가 있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보니 이 숙취 해소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기존 제품들의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약, 임상 등 기존의 경험이 많은 제약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숙취 해소제로 등록된 기존 제품 177개 중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제품은 절반도 안 되는 8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기존 강자들, 제약사들의 영토 싸움이 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숙취 해소제 사업을 키우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숙취 해소제의 이 매출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국내 시장 점유율 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K이노엔의 컨디션은요, 역류성 식도염약으로 잘 알려진 K캠프와 함께 매출을 견인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이 지난해 기준 컨디션의 매출은 이노엔 전체 매출의 약 7%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단일 품목으로는 K캡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겁니다. 네. 또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이 컨디션의 매출은 지난 2021년 390억에서 2024년 지난해 590억으로 늘었고요. 또 올해는 처음으로 600억 원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벌써 올 1분기에 이 컨디션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 더 늘었고요. 또 그 뒤를 잇는 이 삼양사의 상쾌한을 비롯해서 한독 레디큐,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깨노니도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아제약의 모닝케어는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인체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식약처는 다음 달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HK이노엔은 이 주요 경쟁사 중에 유일하게 소주나 맥주 대신 숙취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진 위스키와 와인으로 인체 시험을 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마시는 숙취 해소제가 주를 이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알약처럼 생긴 환부터요, 젤리까지 있고요. 또 입에 넣어서 녹이는 필름, 그리고 또 환과 액상이 함께 있는 이중 제형까지 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제형을 내놓을수록 전체 제품군의 매출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HK이노엔의 경우 환과 스틱을 포함한 비음료 제형의 매출 비중이요, 최근에는 약 40%까지 성장했습니다. 또 환과 액상을 함께 먹는 이중 제형의 숙취 해소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나란히 출시를 했는데 현재 비타민 시장처럼 숙취 해소제도 이중 제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콜라나 사이다 등 음료 사업에 불었었던 이 제로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숙취 해소제에 불어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2위인 삼양은 먼저 제로 슈거 음료 제형을 내놨고요. HK이노엔도 오는 22일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로 스파클링 신제품을 공식 출시합니다. 이 차세대 제형을 먼저 선점하는 게 관건인 만큼 올해는 제로 슈거 또는 제로 칼로리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배당 ETF의 대표 주자인 미국 슈드의 투자 전략을 표방하는 이 한국판 슈드 월배당 ETF 상품이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미국 슈드는 배당을 좋아하는 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인데 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슈드의 보관 금액이 20억 6천만 달러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ETF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순매수 규모만도 한 6억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사실 같은 기간 미국 시장에서의 슈드의 순자산 총액이 9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배당 성장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단계라고 풀이됩니다. 소위 또 배당 달력을 만들어서 제2월급 통장을 배당 ETF로 채우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지 좀 됐죠. 하지만 배당 관련해 상품 투자 현황을 보면 미국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74%에 달하고요. 국내는 25%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밸류업 정책 드라이브로 밸류업 ETF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 배당의 역사가 더 오래되고 주주 환원율도 10년 평균 92%, 그러니까 한국의 3배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슈드가 인기를 끄는 건 역시 뭐 배당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이 슈드의 투자 전략을 표방한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상품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슈드는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 중에 배당 수익률만큼이나 배당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성장을 집중해서 평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시장은 작지만 국내에도 10년 연속 배당 기업이 60개, 그리고 20년 연속 배당 기업이 30개가 되는데 배당주 투자는 흔히 좀 금융주 관련 상품이 있을 뿐 체계적으로 담은 상품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에 슈드의 방법론을 한국 시장에 대입한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지수와 새 상품이 나왔는데요.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동일하게 10년 연속 배당한 기업 중에 배당 수익률 상위 50%를 추린 다음에 4가지 펀더멘털로 평가를 하는데요. 현금 흐름과 ROE, 배당 성장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슈드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한 100개 기업을 담고 있는 반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편입 기업이 30개라는 점, 그리고 슈드와 달리 섹터별 비중을 제한을 두지 않아서 금융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S&P 다우존스의 제이슨 예 이사는 한국 기업들의 배당 환경을 감안했을 때 비중 제한이 오히려 왜곡된 지수를 산출시킬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도 이미 이제 고배당주 ETF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연평균 배당 성장률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큼 배당 성장률을 한국에서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요. 과거 6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5%, 그리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한 20%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같은 기간 코스피 200은 한 2%, FN가이드 고배당주는 7%에 머물렀죠. 그래서 미래에셋 운용 측은 단순 시가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의 연속성, 성장성, 재무 건전성까지 감안한 배당 플러스 퀄리티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기업을 보면 상위권의 현대글로비스와 NH투자증권 그리고 LG유플러스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통신주 중에서도 LG유플러스만 편입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최근 해킹 사태로 논란이 있었던 SK텔레콤의 경우 현금 흐름과 ROE 평가에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당 비중이 한 5%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상품들보다 좀 분산 효과 기대할 수 있고요. 밸류업 ETF 경우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 비중만 30%에 달하거든요. 밸류업 ETF들이 올해 수익률이 한 12%로 나름 선방은 했지만 사실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첫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만 일회성 정책 금융 상품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에서도 배당 투자가 한 단계 레벨업할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